외숙모의 요리. 모자가정의 엄마로서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던 엄마는 언제나 내게 밥을 지어줄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근처에 사는 친척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그곳은 외삼촌의 집으로 외숙모가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사물을 구분할 시기도 되기 전부터 매일 왔다 갔다 하던 집이라 한창 자라나던 나는 밥을 더 달라는 것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서 거리낌 없이 매일 많이 먹었다. 거기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보다 2살이 많았고 다른 하나는 나보다 2살 아래였다. 나에게 외사촌이 되는 그들하고는 나름대로 사이도 좋았고 특히 동생은 나도 꼭 내 동생같이 대하고 항상 같이 놀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언제나처럼 스스럼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었다. 돈가스를 아주 좋아하는 동생은 마지막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것보다 살짝 빠르게 내 젓가락이 돈가스에 꽂히고 나는 그것을 입에 물었다. 신나게 다 먹고 나자 문득 나에게 쏠리고 있는 시선을 깨달았다. 귀신같이 나를 노려보는 외숙모의 얼굴에 끔찍한 공포를 느낀 나는 겁에 질려버린다. 왜 말을 낸 거야? 태평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겠지 같은 깊은 생각도 없이 식기를 싱크대에 갖다 놓고 그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밥이 들어있는 내 밥그릇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라고 웃으면서 공기를 들고 싱크대로 가는 내게 외숙모는 어디 가는 거야? 앉아서 먹어. 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이라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얼굴에 무서워져 시키는 대로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다. 한 입 먹은 나는 삼키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메스꺼움에 사로잡혀 토하고 만다. 사촌 동생은 난리 났네. 하고 웃었는데 형 쪽은 뭔가를 깨달은 듯 나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아깝게 시리. 나는 외숙모에게 여러 대를 맞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맞으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 라면서 나는 몇 번을 사죄했다. 한동안 폭행은 계속되었고 이젠 동생도 더는 웃지 않았다. 삼촌도 잠자코 계속 밥을 먹고 있었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토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밥에 뭔가 들어있었던 건 아니냐는 말도 했다. 그러나 엄마는 누가 친척한테 그런 짓을 하니? 라고 묻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이젠 그 집에 가지 않겠다. 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썼고 엄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해주었다. 다음날 엄마와 둘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이제부터는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라고 전하자 외숙모는 활짝 웃으면서 어머머, 아쉽네. 이젠 좋은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 후 관혼상제 등에서 외숙모와 만날 땐 언제나 필사적으로 구역질을 참는다. 한계마을에 아이들이 많은 이유. 한계마을이란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떠나서 주로 노인들만이 남아 사는 곳을 뜻해.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 계속 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 회사원. 중학교 때 지방에서 어떤 여자애가 이사 왔음. 엄청난 산골에서 자랐다는데 모든 걸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 이것저것 물어오길래 거기에 대답하는 사이 친해졌어. 애가 희고 정말 예쁜 데다
성격도 좋았어. 다른 친구들도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순수한 아이는 드물다며 소중히 대하자고 하는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해. 그 애가 하는 말은 역시나 조금 별난 내용들이 많았어. 도시와 산골은 솔직히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야기 내용은 점점 산으로 가는 거야. 가족과 친척에 대한 거, 자기가 살던 땅의 풍습에 대한 것들이. 의외였던 게 그의 고향에는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 같아. 사진을 보여주거나 인터넷을 조사해보면 엄청난 한계마을이야. 그런데도 아기나 어린애들이 많이 있는 사진을 보면 위화감이 들잖아? 그것도 전부가 여자아이들이라 더했어. 궁금해서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애는 에? 보통 그렇잖아. 여기저기서 여자애들을 모아와서 예쁘게 키우는 거야. 15살이 되면 부잣집 농가에 시집 보내는 거지. 그런 장사 몰라? 라면서 생글생글 웃어. 하지만 모아온다니? 어떻게? 그리고 장사라니. 오싹해져서 그 애는 나쁜 게 아니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울면서 부모님에게 말했어. 그 애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결국 그 애는 부모님의 일로 몇 달 동안만 도시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 15살이 되었을 때 그 애는 팔려갔을까? 애초에 그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진짜 부모였을까?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섬뜩해져. 남편에 대한 망상의 말로. 친구 K씨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 무렵 K씨는 염원하던 자가주택을 막 완성했다. 남편과 아들 셋. 5세가 된 아들은 장난꾸러기이지만 한창 귀여울 나이였고, 남편 사업은 승승장구. 남들이 보면 그림에 나올 것 같은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실은 K씨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아무래도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다. 상대는 남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직 여성. K씨도 얼굴을 본 일은 있지만 젊고 예쁘기까지 한 여자였다. 처음에는 분명 홀려서 그랬을 거야. 곧 원래대로 돌아올 게 분명해. 라며 남편을 믿고 봐도 못 본 척하려 애쓴 K씨였지만 반년이 지나도 남편의 외도는 전혀 그칠 기미가 없었다. 남편에게 직접 따지고 싶었는데 남편은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 K씨는 매일 남편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서 강하게 나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K씨는 오랜 시간을 전업주부로 보내와서 만일에 이혼이라도 당했다간 경제적으로 공공한 처지에 놓일 게 명백했다. 아들도 있는 데다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며 꼼짝 못하게 된 K씨는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점점 마음의 병이 심해지게 됐다. 그리고 K씨는 드디어 원망에 점철된 마음을 깊은 망상 속에서 발산하게 된다. 매일 남편과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머릿속에서 남편을 끔찍하게 죽이는 것이다. 머리부터 황산을 부어서 걸쭉하게 만들거나 부엌칼로 배를 마구 찌르거나 뒤에서 갑자기 목을 조른다거나. 현실에서는 불평 하나 못하는 남편에게 표면상으로 생글생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상상할 수 있는 한의 모든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는 망상에 계속 빠졌다. 고작 망상으로?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K씨는 이런 방법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말한다. 이변이 일어났던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5살 아들이 갑자기 야뇨증이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반나절을 훌쩍거리며 우는 일도 늘어났다. K씨는 아빠의 외도와
그로 인한 엄마의 멘탈이 불안정하게 된 게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사정도 민감하게 살피기 때문이다. 그날도 가족 셋이 저녁을 한창 먹던 때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말았다. 식탁에 엎드려 우앙 하고 우는 아들에게 K씨는 놀라서 말을 걸었다.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일일까나?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팍 들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동자로 K씨를 향해 말했다. 엄마, 아빠를 죽이지 마. 칼로 푹푹 찌르지 마. 아빠 죽는단 말이야. 무서워. K씨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한다. 그것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로 K씨가 골몰하면서 남편을 죽이는 망상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를 하니? 그런 일 없어.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 매일 아빠를 죽이잖아. 목을 조르고 차로 쳐서 무서워서 싫어. 엄마, 이제 그만해. 흐느끼는 아이를 안으면서 K씨는 핏기가 빠지는 감각을 받았다. 알았어. 괜찮아. 이제 무서울 일 없어. 엄마는 아빠를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해. 간신히 아이를 달래고 나서 K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남편을 죽이는 어두운 망상에 빠진다는 현실 도피는 그만두고 단호히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다. K씨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뤘다. 심지어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 정당한 위자료를 남편과 외도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었다. 한동안 지나서 무사히 아들과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K씨는 지금도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때 아들은 K씨의 망상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었을까? 너무 강한 K씨의 망상이 현실에 영향을 줬을까? 지금 와서는 진위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저주가 되었다고 K씨는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남편도 외도 상대인 여자도 죽었어. 내가 죽이는 망상을 그만뒀는데도 걔네가 사고로 죽는 망상은 계속해서 했거든. 아, 속 시원해. 내가 용서할 리가 없잖아.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K씨 얼굴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무서운 여자.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근 일을 하는 저는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다지 느긋한 편은 아니라서 스스로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는 탓인지 느긋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요령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버립니다. 위험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억지로 추월하거나 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운전을 하는데 하얀 경차가 휘청대면서 느릿느릿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짜증을 내며 경찰을 보니 에이씨! 창에 썬팅을 해놓지 않았는지 차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월하고 싶었지만 편도 1차선인데다 반대 차선은 살짝 정체라 무리였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그 차의 백미러 너머로 경차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경을 쓴 선이 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경차가 출발하면서 아까보다는 부드럽게 달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려봐서 내 불쾌감이 제대로 전달됐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달리고 있자니 앞쪽에 건널목이 보였습니다. 경차는 일단 정지했다가 건널목을 가로지릅니다. 계속해서 저도 건널목에 진입하자 그 경차가
건널목 출구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차 앞에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제 뒤로는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막혀 있는 거죠. 게다가 그 경차 때문에 정체가 생겨서 차들이 뒤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도 가벼운 정체가 있어서 저는 건널목 안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만 경차는 아예 움직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작하시는 대로 기차가 온다는 소리가. 이래선 풀엑셀러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더니 상황을 보고 있던 반대 차선의 트럭 운전사가 트럭에서 내려 경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경차는 급발진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로 차단기를 밀고 탈출했습니다. 건널목에 탈출하고 나서 트럭 운전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다가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니 트럭 운전사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말이 나왔습니다. 위험했어요. 괜찮아요? 장난치고 너무 심하잖아. 아저씨가 건널목에 갇혀 있었을 때 말이에요. 그 여자 손뼉을 치면서 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레이코와의 첫 만남은 미팅 때였다. 그녀의 첫인상은 투명한 미인. 길거리에서 보면 몇몇은 다시 돌아볼 것 같은 미녀였다. 미팅 중에도 재미없다는 듯 텐션이 낮아서 번갈아가며 공격해대던 내 친구들도 격침되고 고상하게 구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떨어지지는 않아도 개중 못난 얼굴의 나에게는 가능할 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내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어머, 강아지 길러요? 라고 물어왔을 때는 굉장히 놀랐다. 나 말고도 미팅 멤버 모두도 같이 놀랐다. 이 미팅 자리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제대로 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화장실에 갔을 때 전화번호를 물어왔을 때는 조금 더 놀랐다. 솔직히 다단계나 종교겠지 생각할 정도였다. 뒷날 그녀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조심스레 식사 자리에 나가니 그곳에는 저번과는 완전히 다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가 있어서 초대는커녕 그저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실은 나 미팅 머리스 맞추려고 억지로 불려나갔을 뿐 전혀 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 자리에 나온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게 될 수 있겠냐고. 그녀는 종알대며 그렇게 말했다. 실은 나도 머리스 맞추러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난 그런 자리에 안 맞잖아? 이건 딱히 그녀에게 맞추려는 게 아니고 사실이었다. 잘생긴 친구들의 들러리 역할로 우연히 예정이 없던 내가 꼈을 뿐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럴 줄 알았어. 응? 아, 이상한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그런 장소랑 맞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둘이 술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어릴 때 양친을 잃고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것,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어페럴 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빨리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것. 미팅 때와는 완전히 다른 웃음으로 즐거운 듯 대화를 했다. 또 같이 저녁 먹어도 될까? 돌아갈 때 그녀는 내게 물었다. 물론이지. 그녀는 먹이를 덥석 물듯 대답하는 나를 보며 기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로부터 몇 번인가 데이트를 거듭하고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미녀와 사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녀는 완벽한 여자였다. 대화를 잘해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요리도 일도 잘했다. 주변에서도 어째서 나 같은 놈하고 사귀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주니까. 왜 나 같은 거랑 사귀어주는지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고백했을 때도 그랬다. 나만 사랑해줄 거지? 그렇다면 사귈게.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이런 최고의 여자 말고는 내가 사랑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때도 그녀는 자기만을 사랑해준다면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 우리는 곧 가족이 되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너무나도 가득한 나날들이었고, 그녀와 결혼하고 바로 우리 부모님이 사고사했을 때도 그녀는 헌신적으로 괴로워하는 나를 격려해 주어서 나는 그녀가 너무나 의지가 되었다. 그날까지는 말이다. 일주일 전 남동생이 죽었다. 오토바이 사고였다. 마지막 육친이었던 동생이 죽어버려 나는 너무나 상심이 컸다. 다음 날은 철야 불공을 드리는 날이었지만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마신 나는 양복 차림으로 거실에서 잠이 든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뭔가의 기척을 느끼고 나는 어렴풋이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내가 눈을 뜨자 내게서 2~3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대체 누가? 취해서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과 귀를 집중해서 기울이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내, 즉 레이코의 목소리였다. 나 말고 사랑하는 사람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걸로 겨우 둘이 됐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젠 없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혼자 중얼중얼 계속해서 내 2~3m 앞에서 서성대고 있다. 그때 아내의 손에서 뭔가가 번뜩였다. 부엌칼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오자 움직임이 딱 멎더니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 앞에서 기척을 느꼈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그녀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듯한 끔찍하고 낮은 목소리가 내 얼굴 앞에서 들려왔다.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나는 계속 자는 척을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미 해는 떠 있었고 아침이 되어 있었다. 당신 괜찮아?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서 그대로 뒀어.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주방에서 언제나처럼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로부터 일주일. 그것은 꿈이었을까? 그 이후로 아내의 요리에서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